백악관과 국정원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사라졌다. 북한 사이버전의 모든 설계도를 머릿속에 가진 천재 해커가 감쪽같이 증발한 것입니다. 북한은 그를 쫓았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 그의 행방을 주시했습니다. 적에게 넘길 바에 즉각 사살하라. 그런데 1년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해킹 시도 70% 차단 성공. 파괴자가 수호자가 된 순간 한국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그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강철민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죠. 김일성 대학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35세 이미 정찰총국 사이버전 지휘부 부국장까지 올랐어요. 제가 사라진 그날 북한 사이버 사령부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하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뚫고 각국 정부 기밀을 빼내고 필요하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승인한 초특급 사이버전 프로젝트의 실무 총책임자였죠.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강철민 부국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순간 평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제 사무실은 즉시 봉쇄됐고 제가 접속했던 모든 서버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아파트 일대까지 완전 통제됐죠. 왜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제 머릿속엔 북한 사이버전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떤 백도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어떤 제로데이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 제가 탈북했다면? 상상해보세요. 북한 입장에선 디지털 무기고가 통째로 적에게 넘어간 셈이니까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강철민을 찾아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지만 저는 이미 멀리 와 있었어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 아내 최선경과 두 아이, 8살 딸 혜빈이와 15살 아들 태산이와 함께요. 전 세계가 궁금해했을 겁니다. 북한 사이버전의 핵심 설계자가 왜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는지 말이에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엘리트가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가 뭔지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해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누린 지위는 상당했어요. 사이버전 부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벤츠 전용차도 있었고 외화 상점 출입증도 있었죠. 아내는 특급 병원에서 일했고 아이들은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평양 핵심 계층 출신이었죠. 아버지는 인민군 수장이었고 어머니는 김일성대 교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수학 천재로 불렸어요. 특히 암호 이론과 알고리즘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졸업과 동시에 정찰총국에서 스카우트가 왔습니다. 강철민 동무, 조국이 동무의 재능을 필요로 하오. 그렇게 시작된 제 사이버전 인생은 순탄했어요. 25세 첫 번째 대형 해킹을 성공시켰고 30에는 이미 팀장이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악성 코드는 서방 보안업체들도 탐지하지 못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몇 년 전 성공시킨 국제금융망 침투였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로 수억 달러를 움직였죠. 그날 김정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철민 동무, 동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전사요. 평양 시내 최고급 아파트 최상층, 대동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 혜빈이는 예술영재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웠고 아들 태산이는 과학영재학교에서 물리를 공부했어요. 아내 성경이는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둘 다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였죠.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체제에 충성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특권을 누리는 모범적인 간부 가정.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딸 혜빈이의 작은 기침으로부터 말입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대동강변 벚꽃이 만개했고 평양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혜빈이가 좋아하는 계절이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제가 모차르트 소나타 연주했어요. 선생님이 천재래요. 8살 혜빈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술영재학교에서도 단연 돋보였죠.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특별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외화 상점에서 산수입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죠. 태산아, 오늘 물리 시험은 어땠니? 당연히 만점이죠. 양자역학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쉬웠어요. 15살 아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과학영재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장래 희망은 로켓 과학자였어요. 아내 선경이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병원에서 보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을까요?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대동강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수입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들로 꾸며진 집.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삶 뒤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철민 동무. 이번 작전은 특히 중요하오. 실패하면 상관의 차가운 경고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이버전에서 실패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매일 새로운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더 정교한 공격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충성과 완벽한 성과. 그게 우리 가족이 이 삶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특별 구역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깨끗한 해변이나 산장이었어요. 혜빈이는 특히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아빠, 바다 건너엔 뭐가 있어요? 응. 다른 나라들이 있지. 가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태산이는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끔 제 서재에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책을 뒤적이곤 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란다. 제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하는 일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찰총국 사무실은 요새 같았습니다. 삼중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 모든 통신은 감시됐어요. 제 팀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키보드만 두드렸습니다. 농담 한마디 없는 살벌한 분위기였죠. 부국장 동무. 이번 타깃은 여기입니다. 화면에 뜬 건 어느 나라의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만 명의 삶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작전이었죠. 집에 돌아와 혜빈이를 안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 배급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 과자를 고르는 혜빈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특권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다른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엄마, 저 초콜릿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도 돼요? 안 돼, 혜빈아. 이건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내의 단호한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이 특권의 벽이 얼마나 높고 잔인한지를. 어느 날 밤, 혜빈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내가 의사였기에 더 안심했습니다.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혜빈이가 또 코피를 흘렸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혜빈이의 베개가 피로 젖어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안 아파요. 8살 딸아이는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증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잦은 기침, 쉽게 생기는 멍, 평소와 달리 금방 지치는 모습.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내일 병원에 가보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아내는 이미 의사의 직감으로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 특진실. 우리 같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통 때와는 달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세포들이 발견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던 거죠.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매우 희귀한 아형으로 보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혈액암이라는 뜻이었죠. 치료가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아형은 우리나라에서 치료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항암제도 제한적이고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골수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골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타입이었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작은 딸이, 피아노 천재 혜빈이가 죽는다니.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빈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빠, 나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의사인데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니. 선경이가 흐느꼈습니다. 평양 최고의 소아과 의사도 자기 딸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중국이든 러시아든 소용없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이 아형은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가 어려워요. 특수한 표적 치료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엔 없어요. 며칠 후 더 절망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혜빈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소판도 바닥을 치고 있었죠.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혈액 공급 상황은 열악했어요. 깨끗한 혈액을 구하는 것도 특권이 필요했죠. 철민 동무, 자네 딸 얘기 들었네. 안타깝군. 상관의 위로도 공허했습니다. 그들에게 혜빈이는 그저 부하 직원의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구토와 탈모, 극심한 고통만 따를 뿐이었어요. 혜빈이는 점점 말라갔고 그 밝던 눈빛도 흐려져 갔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다시. 물론이지. 곧 다시 칠 수 있을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혜빈이의 손가락은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고식적인 치료만 가능하다고요. 통증을 줄여주는 것 외에는.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의료 수준으로는. 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 최고의 병원도, 최고의 의사도 희귀 혈액암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태산이는 동생을 위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동생 곁을 지켰죠. 혜빈아, 나 오늘 너가 좋아하는 동화책 가져왔어. 15살 소년이 8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였어요. 혜빈이가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이었지만 뭔가 해야 했어요. 금지된 외국 의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여러 개 거쳐서요.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죠. 밤마다 병실을 지키며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지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 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혜빈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저희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특수보안 앱을 통해 우회에 접속한 외국 의료 포럼이 화면에 떴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M425 아형 완치 사례. 손이 떨렸습니다. 혜빈이와 정확히 같은 진단명이었어요. 서울성 모병원 소아암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KRT 세포 치료법이라는 최신 기술로 완치율이 85%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진짜일까? 더 검색해봤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특히 한국의 치료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혜빈이처럼 어린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살 길이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곳이 북한이라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만의 치료법이 있대. 뭐라고요? 병원 구석 빈 진료실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포 재프로그래밍, 면역 항암제,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논문이야. 국제학술지에 실린 완치된 아이들 사진도 봐. 아내는 의사의 눈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우리 혜빈이는 받을 수 없다니. 그 후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낮에는 사이버전 업무를, 밤에는 의료 정보 해킹을 했어요. 한국 병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습니다. 물론 치료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제 전문 기술이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한국은 소아암 치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건강보험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수억 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치료 성적이었습니다. 혜빈이와 같은 병을 앓던 아이들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의 사례가 수백 건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한 아이의 치료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병원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거였어요. 혜빈이처럼 창백하고 여인 아이가 치료 후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아내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자녀들이 몰래 중국을 통해 한국에서 치료받은 사례들이었어요. 물론 극비리에 진행된 일들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들은 살 수 있었는데 내 딸은 죽어가고 있다니요. 태산이도 뭔가 눈치챘는지 물어왔어요. 아빠, 혜빈이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컴퓨터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 어떤 시스템도 뚫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내 딸을 살릴 수는 없다니. 밤마다 한국 병원들의 치료 프로토콜을 연구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분석했죠. 이 치료법은 혜빈이한테 정확히 맞아요. 유전자 타입까지 일치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빈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혈액 수치는 매일 떨어졌고 의식을 잃는 시간도 늘어갔죠. 부국장님, 요즘 업무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의 경고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어느 날 새벽 혜빈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해졌어요. 산소호흡기를 준비하세요. 빨리. 아내가 의사 모드로 돌변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빠, 나 죽는 거예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뭐든 해야 했습니다. 강철민 부국장, 자네 요즘 이상하네. 정찰총국 사이버전 사령관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딸이 아프다고 들었네.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자네가 맡은 임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야.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 동지, 다음 주에 대규모 작전이 있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타격할 계획이야. 자네가 총지휘를 맡아야 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혜빈이는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충성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김성철 대령, 저와 같이 사이버전을 시작한 오랜 동지였죠. 철민,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그가 조용히 귀옛말을 했어요. 내 조카도 작년에 백혈병으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갔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죄지 뭐.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너도 알잖아. 높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아프면 중국이든 어디든 보내서 치료받아. 우리 같은 중간 간부들만 바보지. 위험한 대화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성철이, 넌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뭘 할 수 있었겠어?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혜빈이는 병원에 있었고 태산이와 아내와 셋이서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혜빈이가 눈 뜨고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법이 있는데 단지 국경 너머에 있을 뿐인데. 태산이도 말했어요. 아빠, 전 혜빈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15살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혜빈이 병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실에서 일반 병실로요. 무슨 일입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실이 필요한 다른 환자가 있다고. 그 다른 환자는 당 고위 간부의 가족이었어요. 감기 정도의 가벼운 병이었는데도 특실을 차지한 거였죠. 일반 병실은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었고 의료진도 부족했어요. 혜빈이는 더 빨리 악화됐습니다. 아빠, 여기 싫어요. 무서워요. 딸의 가녀린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체제를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동안 체제는 내 딸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저녁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늘 수혈용 혈액도 다른 환자한테 먼저 갔대요. 우리 혜빈이는 순위에서 밀렸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무실에서 극비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딸이 스위스에서 치료받은 기록이었어요. 단순한 알레르기였는데도 최고급 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받았더군요. 이런 불평등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아이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니. 성철이를 다시 만났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구나.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을. 혜빈이를 살려야 해. 방법이 있어? 있어. 위험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내 조카를 못 살린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고 있어.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보다 딸의 생명이 먼저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래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혜빈이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아내의 눈빛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 우리의 디지털 신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20년간 사이버전을 하면서 쌓은 모든 기술을 동원할 때였습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것. 그들이 만든 디지털 감옥에서 디지털 열쇠로 탈출하는 거였죠. 먼저 가족들의 새로운 신원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연변에서 온 리씨 가족이야. 나는 사업가, 당신은 의사, 태산이는 유학생, 혜빈이는 환자. 정찰총국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우리 가족의 감시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허위 출장 기록을 만들었어요. 마치 내가 시스템 점검차 지방에 간 것처럼요.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태산이가 물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라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국경경비대 순찰 일정을 외워둬. 그리고 중국어 회화도 연습하고. 네, 아빠. 혜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가장 어려운 건 탈출 루트였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이 쓰는 길은 너무 위험했어요. 혜빈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험했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북중 무역회사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중국 의료 관광객으로 등록했죠. 실제로 고위층들이 가끔 쓰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검문이 문제예요. 혜빈이 상태를 보면 아내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혜빈이는 이제 거의 걷지도 못했어요. 내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검문소 시스템에 10분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0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거였죠. 성철이도 몰래 도와줬어요. 이건 국경경비대 암호 체계야. 혹시 모르니 가지고 가. 성철아, 너 위험해질 텐데. 내 조카를 못 구한 대신 내 딸은 살았으면 좋겠어. 준비하는 2주 동안 혜빈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응. 혜빈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피아노도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가 있을 거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그럴 테니까요. 디데이는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가장 느슨한 날이었어요. 마지막 준비로 위조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복사한 정교한 작품이었죠. 사이버전에서 익힌 기술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여보,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 혜빈이를 위해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설명했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처형될 거야. 그래도 갈 거니? 아빠, 전 혜빈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태산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혜빈이가 살 수 있다면. 아내도 결연했습니다. 마지막 밤, 집을 둘러봤어요. 20년간 살았던 공간, 혜빈이가 처음 피아노를 쳤던 거실, 태산이가 첫걸음을 뗐던 복도. 모든 걸 뒤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사진 한 장 가져갈 수 없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혜빈이의 약과 의료 기록, 그리고 위조 신분증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3시,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혜빈이를 업고, 아내는 태산이의 손을 잡고, 이제 시작이야.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20년간의 엘리트 인생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디지털 세계의 지배자였던 내가, 이제 아날로그 세계에서 도망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혜빈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한,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30분. 평양역 뒤편 화물구역. 미리 해킹해둔 감시 카메라는 15분 전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5분 안에 화물칸에 타야 해. 중국으로 가는 화물 열차. 고위층들이 몰래 쓰는 비밀 통로였죠. 이번엔 우리 차례였습니다. 혜빈이는 내 등에 엎여 있었어요. 체온이 너무 낮아서 불안했지만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태산이가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어요. 아빠, 저쪽에 경비병이 있어요. 괜찮아. 3분 후에 교대할 거야.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에 2분 공백. 그때가 우리의 기회였죠. 화물칸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뭐야? 벌써 들킨 건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구역의 화재 경보였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경비병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화물칸에 숨을 수 있었죠. 휴, 살았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화물칸은 영하의 추위였어요. 준비해온 담요로 혜빈이를 꽁꽁 감쌌습니다. 추워요. 아빠,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6시간의 기차 여행. 중간에 2번의 검문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는 평양 외곽, 두 번째는 국경. 첫 검문소가 가까워졌을 때 제 특수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검문소 컴퓨터 시스템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접속했어요. 시스템 오류 발생, 수동 검사 전환. 화면에 이 메시지가 뜰 거였습니다. 그러면 검문이 형식적으로 바뀌죠. 화물 검사, 이상 없음. 통과,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국경이었어요. 신의주 도착 30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빈이가 갑자기 경련을 시작한 거예요. 안 돼, 혜빈아. 아내가 의사 본능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여도 소용없었어요. 이대로는 검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인가요? 그때 태산이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연기할게요. 제가 환자인 척하고 혜빈이는 그냥 잠든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혜빈이를 위해서라면. 신의주 국경검문소. 화물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분증. 준비한 위조 여권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의료 관광? 환자가 누구요? 제 아들입니다. 태산이가 기침을 하며 아픈 연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경비병이 태산이를 보더니 혜빈이 쪽을 가리켰어요. 저 애는? 딸입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그 순간 혜빈이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기능이 작동했어요. 검문소 전체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킨 거죠. 정전이다. 비상 발전기 작동시켜.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에 경비병이 우리를 대충 보고 통과시켰어요. 빨리 가시오. 전력 복구되면 다시 검사할 거요. 기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단둥역에서 내린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도 해커였어요.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이였는데 처음 실제로 만났죠. 강 선생,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혜빈이를 차에 태우는 순간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중이야. 하지만 갑자기 브로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큰일입니다. 북한에서 벌써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기차는 위험해요. 육로로 가죠. 3일 동안 중국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혜빈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가까운 여정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숙소에서 또 위기가 왔어요. 혜빈이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40도를 넘는 열이었죠.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돼요. 브로커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딸이 죽어가는데 그때 아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약국에서 약만 구해주면 어떻게든 해볼게요. 중국 약국을 돌며 필요한 약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밤새 혜빈이를 돌봤어요. 의사이자 엄마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새벽 무렵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또 한 번 고비를 넘긴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공안이 오고 있어요.
새벽 5시, 브로커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공안 차량 2대가 건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지금 당장 혜빈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아내는 약품을, 태산이는 최소한의 짐을 챙겼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층입니다. 정보대로라면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2층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갔죠.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혜빈이가 힘겹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잡히는 거예요? 아냐, 절대 안 잡혀.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거액을 제시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가족을 잡는데 1억 위안이라는 현상금이 걸렸다고 했죠. 일반 탈북자한테 이런 현상금은. 브로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북한 사이버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로운 은신처는 더 열악했습니다. 반지하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숨을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경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혜빈이의 상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약이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병원은 갈 수 없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8살 아이가 부모 걱정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북한 특수부대가 중국에 잠입했답니다. 강 선생님 가족을 잡으러요. 이제 중국 공안뿐 아니라 북한 공작원들까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강 선생이 누구시길래 이런. 브로커의 의구심이 커졌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컴퓨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보안 채널을 통해 북한 내부 통신을 가로챘어요. 강철민 가족 체포 최우선. 생포가 원칙이나 불가피시 사살 허가. 김정은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그만큼 치명적이었던 거죠. 태산이가 망을 보는 동안 저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지웠습니다. 중국 감시 카메라 영상을 조작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변조했어요. 20년 경력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혜빈이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의식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대로는 한국까지 못 가요. 아내의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태산이가 제안했어요. 아빠, 우리가 먼저 주의를 끌면 어떨까요? 전 건강하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돼. 가족이 흩어지면 안 돼.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 잡혀요. 고민하던 중 브로커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새벽 30분간 국경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 뜬 눈으로 세웠어요. 혜빈이만 약물로 겨우 잠들어 있었죠. 만약 우리가 못 만나게 되더라도. 아내가 말을 꺼냈지만 막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갈 거야. 새벽 3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 2시간 거리.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갔어요. 혜빈이를 업고 걷는데 아이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속삭이듯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산 중턱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엎드려. 모두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혜빈이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순찰병의 목소리. 손전등이 우리 쪽을 비췄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발각된 것 같았어요. 저쪽이다, 빨리. 순찰대가 총성이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비극이 우리의 기회가 된 거였죠.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비가 삼엄했어요. 이상해요. 정보와 다른데. 브로커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성철이었습니다. 10분 후 동쪽 초소 정전. 준비한 선물이다. 행운을 빈다. 마지막까지 도와준 친구. 그도 위험을 무릅쓴 거였어요. 정확히 10분 후 동쪽 초소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철조망을 넘고 지뢰밭을 피해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라오스 정글을 지나 메콩강까지. 이 주간의 지옥 같은 여정 끝에 우리는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혜빈아,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혜빈이는 이미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체중이 절반으로 줄었고 의식도 오락가락했죠. 방콕의 한국 영사관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자유세계구나. 영사관 입구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눈이 커졌어요. 곧바로 내부에 연락을 했고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영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정말로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딸이 위독해요. 제 외침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곧 의무관이 달려왔어요. 혜빈이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곳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영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성함이? 강철민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지휘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30분 후 영사가 돌아왔습니다.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우선으로 한국으로 이송하라고요. 특히 따님의 치료를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를 이렇게? 강철민 선생님이 누군지 저희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모든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합니다. 그날 밤 영사관 숙소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태산이의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혜빈이는 계속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무관이 밤새 곁을 지켰어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수혈부터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기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탑승한 소형 제트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왔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적인 모습에 안심이 됐어요. 혜빈이를 들것에 옮기고 각종 의료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응, 해냈어. 이제 혜빈이가 살 수 있어. 3시간의 비행. 혜빈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잠들어 있었고 의료진은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인천공항 접근 중입니다. 2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시, 푸른 바다, 그리고 수많은 불빛들. 저게 우리가 살 곳이야. 태산이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로 도착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 특별 게이트로 나오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암센터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은 작은 병원 같았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의료진 3명이 혜빈이를 돌봤습니다. 활력증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즉시 수혈이 필요해요. 한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차창밖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진짜인가요?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교수 김태영입니다. 딸아이 상태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빈이는 즉시 무균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먼저 정밀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진단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첨단 장비들이 작동했습니다. PET, MRI, 유전자 검사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검사들이었어요. 그런데 2시간 후, 김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암세포가 덜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은 우리가 많이 치료해본 케이스입니다. 정말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KRT 치료법으로 접근하면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 말에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북한에서는 죽음을 선고받았던 아이가 여기서는 살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다만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즉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수혈로 혈액 수치를 안정시키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가 이어졌어요. 병실은 1인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보호자가 머물 공간도 있었어요. 이 모든 비용은 어떻게?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탈북민 의료 지원 제도가 있어요.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데 여기서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이틀 후 혜빈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제 혜빈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 진짜요? 나 다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럼 꼭 칠 수 있을 거야.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줄이고 그 다음 KRT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혜빈이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입하는 거예요. 김 교수의 설명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혜빈이의 안색이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먹고 싶은지 알아요? 치킨이요. 오랜만에 듣는 혜빈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병원 생활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천사 같았어요. 혜빈이를 자기 가족처럼 돌봐줬죠. 혜빈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예쁜 머리핀 해줬어요. 태산이는 병원 근처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매일 병원에 왔어요. 혜빈아, 오빠가 재밌는 만화책 가져왔어. 남매의 정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어요. 강철민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올게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국정원 대북정보국 박준성 과장입니다. 강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국정원 관계자는 의외로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먼저 따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도 강 선생님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것도요.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북한이 선생님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현상금을 또 올렸더군요. 제가 가진 정보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 사이버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가족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쪽에서 일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직업도 필요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빈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빠, 나 병원 그렸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 여기 간호사 선생님. 한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KRT 치료가 시작됐어요. 혜빈이의 T세포를 추출하는 날이었죠. 혜빈아,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할 거야. 내 몸 안에 좋은 세포를 꺼내서 더 강하게 만든 다음 다시 넣어줄 거야. 그럼 나쁜 세포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 내 세포들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야. 아이다운 설명에 혜빈이가 신나했어요. 2주 동안 실험실에서 혜빈이의 세포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김 교수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게 혜빈이의 T세포예요. 여기 형광 처리된 부분이 암세포를 인식하는 수용체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세포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할 전사들이었죠. 드디어 KRT 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열, 저혈압 등이요. 하지만 이건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증거이기도 해요. 온 가족이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투명한 주머니 속 세포들이 혜빈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첫날 밤, 예상대로 고열이 시작됐습니다. 39도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간호사의 말에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혜빈이는 의외로 씩씩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세포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3일째,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암세포 수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오는 경우는 드문데 혜빈이가 치료를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2주 후 정밀 검사 결과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가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관해 상태에 가까워요. 관해,
암이 거의 사라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완전한 완치를 위해서는 3년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했어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매우 희망적입니다. 혜빈이의 회복은 놀라웠어요.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엄마, 나 복도 좀 걸어도 돼요? 답답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우와, 꽃이다. 나무다. 모든 게 신기한 듯 혜빈이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같은 병을 이겨낸 10살 소녀였습니다. 안녕? 나도 2년 전에 똑같은 치료받았어. 지금은 완전히 나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혜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언니도 피아노 쳐? 응. 나중에 같이 연주회 하자.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째. 마침내 완전관의 판정이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혜빈이가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암세포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정기 검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좋아진 거예요? 네. 물론 5년간 추적 관찰은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입니다. 혜빈이가 제 목을 꼭 안았어요. 아빠, 나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피아노 칠 수 있대요. 그 작은 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생명의 힘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 3명이나 생겼어요. 혜빈이가 초등학교 첫 등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건강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은 후였죠. 한국 생활이 낯설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북한과 달리 감시하는 사람도 신고할 걱정도 없는 삶이었죠. 저는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을 분석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강 선생님 덕분에 작년 대비 북한발 해킹이 70%나 감소했습니다. 상사의 칭찬이 명구스러웠어요. 파괴를 위한 기술이 이제는 보호를 위한 기술로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태산이는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아빠, 여기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북한에서 안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괜찮아. 천천히 따라가면 돼. 하지만 태산이는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물리와 컴퓨터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선생님이 제가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대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싶어요. 아들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 선경이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혜빈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매달 정기검진을 받았지만 재발 징후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처음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랜 투병으로 근육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혜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꼭 피아니스트 될 거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연주회도 하고 싶어요. 8살 아이의 꿈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 남산, 경복궁,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 여기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럼,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혜빈이의 질문에 새삼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북한 억양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었고, 문화 차이로 실수할 때도 있었죠.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6개월 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혜빈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김태영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혜빈이 회복 사례를 국제학회에 발표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동의했습니다. 혜빈이의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 나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요. 혜빈이가 동상 트로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비록 큰 상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값진 상이었어요. 새로운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북에 두고 온 친척들이 생각났고 악몽을 꿀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혜빈이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라고. 자유롭고 희망찬 새로운 삶이라고. 오늘 새벽 3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동시다발적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뜨는 속보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일한 지 1년, 이런 대규모 공격은 처음이었어요. 강 팀장님, 이 공격 패턴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즉시 공격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알아챘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에 개발한 알고리즘이에요. 정찰총국 7국에서 쓰는 수법입니다. 제 과거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백도어 위치를 압니다. 제가 막을 수 있어요. 2시간의 사투 끝에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제가 만든 창이 이제는 방패가 된 셈이었죠. 대단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강 팀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내가 막아낸 느낌이었달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이버 안보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도 명령에 따를 뿐이지만 패턴은 있거든요. 제가 개발한 탐지 시스템은 큰 성과를 냈어요. 북한발 해킹 시도의 90% 이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북한 해킹에 시달리고 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제 증언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죠. 저는 한때 사이버 공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호자입니다. 제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북한 해킹의 실체를 내부자 시각에서 설명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컨퍼런스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이버보안센터인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지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업무도 확대됐습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 전문가님, 저희 회사도 최근 이상한 접근이 감지됐는데 주말엔 대학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미래의 보안 전문가들에게 제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진짜 해킹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인내심과 창의성이 필요한 지루한 작업이죠.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미래의 디지털 한국을 지킬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탈북민 IT 교육 봉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시작이 늦었을 뿐이야. 6개월 후 제자 중 한 명이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혜빈이가 늘 반겨줬어요. 아빠,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나쁜 해커들을 막았어. 우와, 우리 아빠는 디지털 히어로네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이 그 어떤 상보다 그쳤습니다. 1년 뒤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한 공로였죠. 강철민 씨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가족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훈장보다 훨씬 의미 있는 상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파괴가 아닌 보호에 있다고. 공격이 아닌 수비에 있다고. 매일 밤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며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정보를 지켰구나. 오늘도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구나. 해커에서 수호자로. 이것이 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혜빈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검사하는 날이요? 맞아. 그런데 오늘이 특별한 검사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지 않아?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길, 혜빈이는 평소처럼 명랑했어요. 3년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죠. 정기 검진은 석 달마다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치료 시작 후 정확히 36개월, 의학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강혜빈 양, 오랜만이네요. 많이 컸구나. 김태영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3년간 혜빈이를 지켜봐 주신 은인이었죠. 검사는 종합적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골수검사, 패시티까지. 혜빈이는 이제 익숙한 듯 차분히 검사를 받았어요. 선생님, 이제 주사도 안 무서워요. 그래? 우리 혜빈이가 정말 씩씩해졌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좋아 보여도 재발의 가능성은 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김 교수님이 결과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혜빈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완치, 정말 완치인가요? 네. 36개월간 단 한 개의 암세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완치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혈액 수치도 완벽하고 골수도 정상이에요.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빈이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오면 돼. 이제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혜빈이가 하늘을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나 다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 딸이 생명을 되찾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파티를 했어요. 혜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죠. 건배, 혜빈이의 완치를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 시작을 위해 작은 축배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3년 전 북한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산이가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혜빈아, 이제 정말 건강한 거야. 앞으로 아프지 마. 응. 나 이제 튼튼해. 오빠보다 더 건강할 거야. 남매의 정다운 모습에 또 눈물이 났어요. 식사 후 혜빈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할게요. 제가 작곡한 희망의 노래예요. 혜빈이가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투병 중에 조금씩 멜로디를 만들어 완성한 작품이었죠. 맑고 희망찬 선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밝은 멜로디가 우리의 지난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치는데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이 곡을 병원에 아픈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11살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한강변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그러게, 3년 전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혜빈이를 살린 건 의사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당신의 용기가.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야.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자유로운 땅에서 건강을 되찾은 딸과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완치 판정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다짐했어요. 이 생명을 지켜준 대한민국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혜빈이의 완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혜빈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5년 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이제는 완전히 건강한 고등학생이 됐어요. 태산아, 너가 동생이랑 먼저 찍어. 에이, 엄마도 같이 찍어요. 23이 된 태산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봄날의 한강공원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9년 전 오늘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정확히 9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때 혜빈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네요. 혜빈이가 다가와 제 팔에 매달렸어요. 아빠, 제가 다음 달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 들려드릴까요? 그래. 뭘 준비했는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요. 어려운 곡이지만 꼭 해내고 싶어요. 음악고등학교에 다니는 혜빈이는 이제 준전문가 수준의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번엔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어요. 매년 혜빈이는 자선 연주회를 열어왔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죠.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아빠는 요즘 무슨 프로젝트 하세요? 태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었죠.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개발 중이야. 해킹 시도를 미리 예측하는 거지. 멋있어요. 저도 졸업하면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자유. 엄마, 북한에도 이런 공원이 있어요? 혜빈이의 질문에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올 수는 없어. 왜요? 그곳엔 자유가 없거든. 혜빈이는 북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있었죠. 언젠가는 그곳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혜빈이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크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피아니스트 겸 의사요. 왜?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음악으로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16 소녀의 꿈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어요. 전 서재에서 내일 발표할 보안 리포트를 검토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겠죠. 문득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죽어가는 딸을 안고 두만강을 건너던 그 절박했던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은. 자유.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은 것. 제가 만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이름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자유의 수호자라는 뜻이죠. 매일 수천 개의 악성 코드와 싸우며 생각해요.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유라고. 밤 10시 혜빈이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 음악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찾은 자유의 알고리즘은 간단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다고.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은 밤입니다. 북쪽 하늘 어딘가에서 이 별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가 먼저 자유를 찾은 자의 의무니까요. 지금까지 북한 최고 사이버 전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수호자가 된 강철민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 나선 한 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새 삶.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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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